어느 날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이름은 윤주, 34, 결혼 6년 차. 그녀는 남편과 함께 외딴 시골 마을 가열리로 내려와 살고 있었다. 겉으론 평범한 부부였지만 나는 곧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 속에서 그 어떤 폭력보다 날카로운 진실의 조각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나 남편을 죽일까 고민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오래 품어온 죄의 씨앗을 꺼내 보이듯이. 그 말은 충격적인 동시에 기이할 만큼 차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내 기억에 남은 이유는 단지 그 고백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뒤 내가 들은 또 다른 한 문장 때문이었다. 그녀가 외쳤던 단 하나의 거짓말. 그 거짓말 하나로 멈춰있던 시간들이 갑자기 무너졌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는 흐려졌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비극은 진실보다 깊은 어둠을 남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도 외도도 아니다. 누군가에게 잊히고 지워지고 부서졌던 한 여자가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재건의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잔혹한 대가를 요구했는지를 증명하는 슬픈 보고서다. 그 사건은 초여름의 잿빛 비가 퍼붓던 오후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습기 찬 공기 사이로 미세하게 떨리는 여자의 음성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두어 번 눈을 깜빡이며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한 손엔 작은 우산, 다른 손엔 낡은 지갑 하나. 비에 젖은 머리칼이 뺨에 들러붙어 있었고 검은 셔츠는 축축하게 몸에 감겨 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그 사건은 초여름의 잿빛 비가 퍼붓던 오후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습기 찬 공기 사이로 미세하게 떨리는 여자의 음성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두어 번 눈을 깜빡이며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한 손엔 작은 우산, 다른 손엔 낡은 지갑 하나. 비에 젖은 머리칼이 뺨에 들러붙어 있었고 검은 셔츠는 축축하게 몸에 감겨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주, 34, 결혼 6년 차. 1년 전 남편과 함께 낯선 지방 가열리로 이사해왔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첫마디를 잊을 수 없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제가 남편을 죽일까 고민했어요. 그 말은 마치 몇 년을 끓여온 정적 끝에 나온 순결 같았다. 충격적이라기보단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녹음기를 켰다. 남편 박정호, 마을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꽤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키는 크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며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인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런 남자와 결혼한 걸 부러워했고 그녀가 하는 말보다 그의 미소를 더 믿었다. 하지만 정호의 그 다정한 모습은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 걸 싫어했다. 냄새난다며, 지저분하다며, 정신 나간 짓이라며.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게 내 취미라고.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집이 아니라 쓰레기장에서 살아. 물감이 벽지에 튄 날이면 그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그림 도구는 창고에 처박혔고 그녀는 몰래 낡은 노트에 연필만 굴리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집 근처에 자주 나타났고 그녀는 몰래 사료를 놓았다. 그게 그의 눈에 띄는 순간 그날 밤은 지옥이 되었다. 너 집 앞에 저 땅 길고양이 새끼들 밤 내놓지 말랬지. 내가 짐승이냐?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녀는 침묵했지만 그 밤 이후 다시는 고양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정호는 점점 더 그녀를 조이는 방식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묶는 방식, 입는 옷의 길이, 심지어는 친구에게 문자하는 시간까지. 웃는 소리조차도 그에겐 불쾌한 소음이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관리 대상처럼 다뤘다. 그녀는 점점 조용해졌고 눈빛은 흐려졌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식욕도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신경안정제가 그녀의 유일한 숨구멍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당하며
신경 안정제 없인 하루도 살 수 없는 불안장애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참혹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처럼 무거웠다. 왜 지금까지도 참고 계신 겁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병원 침대 위에 앉은 중년 여인이 그녀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얼굴, 산소호흡기에 호스가 목 아래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는 항상 그러세요. 우리 딸이 엄마 팔자 안 닮고 저 신랑 만나서 너무 감사하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속이 찢어졌다고 했다. 불행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에게 자신의 지옥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녀는 매일 거짓된 미소를 짓고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해왔다. 자신과 같은 불행을 겪지 않길 바라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이미 한번 무너진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써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무너져버린 폐허 위에 정상이라는 이름의 포장을 억지로 씌운 것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지금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게 아니었다. 이미 마지막 결정을 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그 벼랑 끝에서 그녀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요. 진짜 완전 가부장적인 사람의 끝이구나.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짊어진 무게가 단순한 결혼의 갈등을 넘어 한 인간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삶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기록을 마무리하며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폭력은 소리로만 오지 않는다. 침묵과 일상,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그날 오후 나는 그녀가 사는 가을리의 집 근처를 걸었다. 잿빛 담벼락 위엔 오래된 스프레이 낙서 하나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누군가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 말이 가슴을 쳤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만약 끝났다면 이 사건은 내 책상 서랍 속 기록지에 조용히 잠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해 가을, 그녀의 어두운 일상 속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둠 같던 제 인생의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그림이었다. 불안장애로 병원을 다니던 그녀는 의사의 권유로 마을 문화센터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지하 1층, 오래된 콘크리트 벽에 페인트 자국이 무성하던 공간. 냄새는 매캐했지만 그녀에겐 그곳이 숨 쉴 수 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다. 서지우. 서울에서 이사온 30 중반의 미술 강사. 그녀가 처음 지우 씨를 보았을 때 그는 마치 소리를 듣는 듯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했다. 표정은 담백했고 말수는 적었으며 하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저 사람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겁이 났죠.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는 그녀의 그림 앞에서 조용히 멈춰섰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비위를 맞추는 칭찬도 피상적인 격려도 없었다. 그날 그녀가 무심코 그린 추상화 앞에 서서 그는 처음으로 말을 건넸다. 이 색감 그냥 그린 거 아니시죠? 감정의 결이 그대로 묻어 있어요. 이런 붓질 아무나 못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고통을 존중해 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 수업을 기다리게 됐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약국 손님이 적은 시간대를 피해 남편 몰래 다녀오는 그녀만의 숨통 같은 시간. 지우 씨는 그녀의 작품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는 처음으로 감정을 말로 나누는 경험을 했다. 그 사람 덕분에요. 전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메모장에 적었다. 폭력은 존재를 지운다. 하지만 이해는 존재를 되살린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감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처음 사무실을 찾았을 때보다 따뜻해져 있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말을 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그림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우 씨가 유난히 창백한 얼굴로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숨소리가 거칠고 피부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가 병원에 데려가자고 하자 그는 손사래를 쳤다. 보험도 없고 진료비 감당 못해요. 그냥 좀 자면 괜찮아져요. 그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것도 외지인이라는 것도 이제서야 실감이 났다.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지우 씨가 사는 곳을 알게 되었다. 마을 외곽의 작은 폐창고,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닥은 늘 축축했다. 세탁기는 고장 나 있었고 난방도 없었다. 그는 식사도 거르고 겨우 낡은 전기장판 하나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화실까지 매일 왕복 50분을 걸어 다녔다고 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거처할 곳 없이 끔찍한 환경에 방치돼 살고 있었고 진짜 나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엔 분명히 결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감정의 교차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해받고 싶었던 여자, 그리고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남자. 그들의 감정은 순수했고 동시에 너무도 위험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고 숨소리는 가까워졌어요. 말끝에 섞인 미묘한 떨림. 그것은 죄책감이 아닌 처음으로 느낀 인간으로서의 온기였다. 그녀는 처음엔 단지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움과 위로는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그림에 오래 시선을 두었다. 그녀가 붓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으면 말없이 차를 내왔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고 했다.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는 눈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요?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침묵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방식일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두 사람의 감정도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낮의 집안일이 전부가 아니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계단을 조심히 올라가 그와 함께 하루의 색을 정했다. 빨간 고통, 파란 기억, 흰색 그가 준 평온함. 그녀는 그런 날들을 하루하루 조각처럼 모아갔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는 붓을 들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전 이제 이곳에서만 숨 쉬고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 말은 자신의 삶을 두 조각으로 나눈 선언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았다. 손톱이 깨질 정도로 긁던 벽도, 무작정 뛰쳐나가던 발작도 멈췄다. 전 약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이곳에선요. 하지만 나는 그 고백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 아슬아슬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곧 무너질지도 모를 균형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윤주 씨, 죄송하지만 이건 행복이 아니라 휴전일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이 사람과 있으면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길 바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모든 휴전은 끝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잔인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이후 점점 대담해졌다. 더 이상 남편의 발자국에 움찔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할 때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제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이중생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될 줄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한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 사랑은 때때로 사람을 해방시키지만 동시에 사람을 파괴하기도 한다. 그녀는 다락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지우 씨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고 한다. 전 이 집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여기 두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야 할 차례라는 것을. 그러나 그 결정은 곧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전 이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녀의 경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감정을 품었고 숨겼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선을 넘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말했다. 여기 있으면 잊게 돼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을 내밀었다. 그날 밤 둘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겨났다. 나는 그 순간을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상상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너짐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녀는 날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상하죠. 그 사람 곁에 있으면요. 약을 안 먹어도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녀는 불안장애로 수년을 고통받았다. 하지만 지우 씨와 함께한 지 한 달, 그녀는 약을 끊었고 처음으로 아침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조용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거짓말도 하고 몰래 편지도 쓰며 매일 밤 작은 방을 오르내렸다. 그 모든 변화가 무모했지만 이상하게도 건강해졌다. 전 약에 의존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건강해져 갔어요. 나는 침묵 속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때로 인간은 잘못된 구원이란 걸 알면서도 그 안에 머문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삶을 처음으로 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내담자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폭풍 전야였다. 나는 이 사건의 끝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불길할 정도로 정확해졌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서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은 찾아왔어요. 그녀는 입술을 물고 속삭였다. 그 말은 이제 곧 파국을 마주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그 밤, 그 다락방 안의 조용한 숨소리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것을. 사건은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시작됐다. 그녀가 다락방에서 지우 씨에게 건넨 편지. 그것을 감추려던 순간 남편이 나타났다.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단서가 남편의 손에 들어갔다. 바로 지우 씨가 그린 초상화. 캔버스 위 그녀의 얼굴을 닮은 그 그림. 남편은 그 그림을 본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고 한다. 조용한 분노가 습관처럼 이어진 폭력보다 더 위험했다. 이게 뭐야? 이게 누구한테 그린 거야? 그녀는 숨을 삼키며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 그림 속의 정체가 드러날 테니까. 하지만 침묵이 더 위험했다. 남편은 거칠게 그녀의 손목을 잡고 다그쳤다. 내가 다른 남자랑 뭘 꾸몄는지 다 아는 거야, 지금. 그 순간 다락방 위에 있던 지우 씨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계단 앞까지 내려왔다. 그녀는 등 뒤에서 미세한 삐걱임을 느꼈다.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무너질 듯한 공간에서 그녀가 꺼낸 건 거짓된 진실이었다. 나 임신했어.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다. 폭력의 기세는 사라졌고 그는 뒤로 주춤 물러섰다. 계단 위의 그림자도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으로 되뇌었다. 이 거짓말은 누굴 지키기 위한 걸까? 나는 그날 밤 그녀의 기록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경계선을 넘은 여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는 누구보다 살아있었다. 진실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다. 하지만 거짓은 칼 없이도 심장을 찌른다. 행복감 대신 혼란스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는 갑자기 이해심 많은 남자가 되었다. 아침이면 따뜻한 죽을 끓이고 밤이면 그녀의 발에 전기찜질기를 대주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다. 그동안의 모든 폭력이 아이라는 한 단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의 본 모습은 지금이고 과거가 거짓이었나? 그만 그리다 들어와. 애가 생겨야 하고. 그가 말했다.
그 말은 친절이 아니라 통제의 새로운 형태였다. 그녀는 마치 새 장 안에 새가 또 다른 새 장을 배정받은 기분이었다. 지우 씨는 그날 이후 사라졌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그의 편지를 받았다. 짧고 조심스러운 문장 속엔 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구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요. 만약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 당신의 편이 될게요. 그녀는 다시 내게 말했다. 전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도 온전한 구원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직이 말했다. 누구를 선택하든 저는 결국 죄인이겠죠. 하지만 이젠 살고 싶어요. 진짜로 숨 쉴 수 있는 삶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떠난 후 사무실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나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실은 가끔 너무 무겁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이라는 깃털을 덮고 살기를 택한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사건 파일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그녀는 선택한 자다. 그녀가 사무실 문을 나선 지 30분이 지났다. 찻잔의 김이 식어가고 있었다. 창밖에선 가열리의 바람이 천천히 들판을 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사건 파일을 덮었다. 그리고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나는 단순한 가정폭력의 패턴을 떠올렸다. 지배와 복종, 폭력과 침묵, 피해자와 가해자. 하지만 윤주의 이야기는 그 경계를 교묘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살기 위해 거짓을 꺼냈고 숨기 위해 죄를 무릅썼다. 어쩌면 그 모든 건 생존이라는 이름의 본능이었는지도 모른다. 법은 분명했다. 간통은 범죄다. 주거침입은 위법이다. 허위진술은 처벌받는다. 하지만 나는 문득 묻고 싶어졌다. 그녀는 누구를 범했는가? 남편을? 그는 수년간 그녀를 정신적 감옥에 가뒀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웠다. 지우 씨를? 그는 스스로 다락방의 어둠을 택했다. 그녀의 손을 붙잡은 건 강요가 아닌 자발이었다. 자신을? 어쩌면 그녀가 가장 많이 찢어낸 건 거울 속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수첩 한 장을 찢어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사랑은 때론 도피처가 되지만 법은 도피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그 도피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라는 존재를 느낀다. 그녀의 선택은 법적으로는 옳지 않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솔직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거짓과 진실 사이, 옳음과 필요 사이에서 매일 숨죽이며 서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나는 또 하나의 사건을 조용히 접으며 기록이 아닌 기억 속에 남겨야 할 한 사람의 이름을 오래도록 되뇌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주. 삶의 가장 어두운 골목에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끝끝내 자기만의 길을 찾아낸 여자였다.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구했으며 불완전한 진실 속에서조차 삶을 껴안은 그녀는 결국 살아남았다.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무너뜨린 지옥 위에 다시 선 채로 자기 목소리로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